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링블링 블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주식이 빠지면 산다, 바이 더 딥이라는 심리가 팽배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 나스닥 지수가 급등을 이어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보면은 바이 더 딥 심리가 조금씩 약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준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말을 해도 연준회의 FOMC에서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가의 반등이 나오곤 했었는데요. 실제로 3월달 연준회의에서 연준회의가 끝나면서 나스닥 지수가 급등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5월달 연준회의에서는 약간 이상한 흐름이 났습니다. 5월 연준회의가 끝나자마자 나스닥 지수에 반등이 나왔지만 바로 그 다음날 이틀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5월달 연준회의에서는 파월 연준의장이 비둘기스러운 발언을 했었는데요. 파월은 이 자리에서 0.5%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0.75%, 75bp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선을 딱 그었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 FOMC에서 0.5%만 올릴 것이다,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즉 비둘기스러운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이제 파월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수요 공급 곡선인데요. 이것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설명드리면서 영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있고 수요보다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고 양적 긴축을 한다는 것은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입니다. 즉 공급은 가만히 두고 수요를 줄임으로써 가격을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인플레를 잡는다는 것이겠죠.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수요 곡선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듦으로써 지금 형성되어 있는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춘다는 것입니다. 연준은 단지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공급을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인플레를 조절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겠죠. 시장에서는 이걸 간파한 듯 싶습니다. 연준은 이제 인플레를 잡을 수 없다. 중요한 건 연준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 시장에서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급 문제를 야기시키는 나라는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있는데요. 중국은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상하이와 베이징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을 락다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이 락다운은 어느 정도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한때 상하이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돌파했었는데 지금은 5천 명 아래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이징입니다. 베이징은 코로나 확산세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징은 5월 4일부터 전체 지하철역의 13%에 해당되는 62개의 역을 폐쇄하고 그리고 기차를 통해 베이징에 도착하는 승객들은 48시간 내 PCR 검사 음성 증명서를 지참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무슨 해외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나라 내에서 이동할 때에도 정말 타이트하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세계 제1의 물류센터가 바로 상해입니다. 중국에서 락다운이 심해지니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15주 연속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발틱 운임 지수 역시 작년 고점의 절반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확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소된 물동량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고 이러한 공급 축소는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이러한 문제는 연준에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며칠 전에 중국은 9월 달에 열리기로 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연기시켰습니다. 그만큼 중국에서 코로나가 심각하다, 중국은 코로나를 잡기 전까지 리오프닝을 할 생각이 없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중국 말고 러시아 문제도 있죠. 그런데 러시아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러시아 전쟁도 지금 끝날 기미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으로 야기된 글로벌 공급망 문제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연준회의가 있었던 5월 4일, 그때 이후로 WTI 국제유가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 역시 최근에 장대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연준회의 이후에 꾸준히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오펙 회원국들은 기존의 소폭 증산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기름값만 보면은 최대 원유의 수입국인 중국이 락다운으로 인해서 수요 측면에서는 힘이 없습니다. 즉 원유 입장에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로 인하여 원유 공급이 그것보다 더 크게 감소하여 지금의 국제유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유의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오펙 회원들의 증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방 국가들은 지금 증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오펙 회원국들이 이것을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펙 플러스에는 러시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증산을 하게 되면은 국제 유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펙 회원국 입장에서는 증산을 해줄 이유가 없겠죠. 물론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오면은 이들도 증산은 하긴 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0.75%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확률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래 6월달 연준회의에서 0.75% 금리를 올릴 확률이 90%가 넘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파월이 0.75에 대해서 선을 딱 그은 이후 이 수치가 70%대로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다시 83%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파월이 아무리 0.75%에 대해서 선을 딱 그었어도 시장에서는 0.75%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공급 문제로 인해서 인플레가 심각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현재 시장은 파월의 손을 벗어났다고 봅니다. 지금은 두 명의 사람에게 시장이 달렸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의 푸틴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시진핑입니다. 안타깝지만 두 사람이 힘을 써줘야 지금의 증시의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루블화 환율인데요. 아래로 떨어질수록 러시아 화폐 루블의 가치가 강하다, 굳건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직후 루블화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었지만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비롯한 여러 원자재 수출 금지를 하면서 러시아의 원자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서방 국가들이 루블화를 지급하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점점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루블화 가치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는 전쟁을 멈출 이유가 없을 거라 봅니다. 전쟁을 하면 할수록 루블화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전쟁을 더 해야겠죠. 그럼 이렇게 세계 경제는 지속적으로 침몰만 할까요? 그렇진 않을 거라 봅니다. 만약에 경제 위기가 오면은 러시아든 중국이든 다 같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경제 위기가 오면은 그 직전에 푸틴이든 시진핑이든 어느 정도 생각을 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하고요. 지금의 금융 상황을 보겠습니다. 세인트 루이스 파이낸셜 스트레스 인덱스와 블룸버그 골드만 삭스의 금융 환경 지수를 보겠습니다. 세인트 루이스 파이낸셜 스트레스 인덱스 FSI라고 하죠. FSI가 지금 지속적으로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블룸버그 골드만삭스 금융환경 지수는 지금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은 지난 2018년 말 이때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아직은 경제 위기를 걱정할 구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음 지표를 보면 약간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이것은 하이힐드 채권금리 스프레드 차트입니다. 경영 여건이 많이 힘든 회사채 금리와 국채 금리를 뺀 차이값입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비우량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렵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2018년 말 증시가 많이 힘들었을 때 이 수치가 5%대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고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는 11%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현재 이 수치는 4%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18년보다 상황이 좋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에도 우리에게 애고를 주고 코로나 경제 위기가 빵 터진 게 아닙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하이힐드 채권금리 스프레드가 4%에서 움직였었잖아요. 이때 당시 잘 볼까요? 3%대, 4%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이게 11%까지 한 방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4%대라고 방심할 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고용 상황도 좋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살짝 위축되고 있지만 위기까지는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몇 달 전부터 꾸준히 설명드렸듯 나스닥 지수 차트 자체가 무너진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소형주, 레버리지 이런 것들을 매수하면 안 되고 대형주 위주 그리고 차트의 일부는 인플레 관련주를 꼭 담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